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손톱 및 가시, 어느새 처붓을 원수 암덩어리가 되어버렸죠. 불필요한 규제 얘기입니다. 규제가 다 암덩어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억제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서는 음식과 규제 얘기를 칼럼으로 풀어서 흥미를 끌었는데요. 패스트푸드를 파는 곳에 영업을 제한을 해야 비만이 퇴치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지만은 오히려 패스트푸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기에 도움을 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화가 생각이 나는데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바람이 막 힘을 쓰죠. 근데 안 벗습니다. 근데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니까 나그네가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는데 그런 게 규제를 완화하는 데 쓰여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을 도와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풀어야 할 규제가 뭔지, 또 규제 완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고민을 해야지 될 겁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요. 이러다 혹시 규제 개혁에 소극적이다. 이래서 문책하는 그런 규제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네, 오늘 생생경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청와대에서는 규제 개혁 끝장 토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뭐길래 개혁하는 걸까요? 2부 경제 핫이슈에서 짚어보겠고요. 3부에서는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해고 무효 소송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며칠 전에 검찰은 또 반대되는 수사 결과를 내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황 여쭙기 전에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예, 진짜 그런가요?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공중파 뉴스에서 한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주가 수익률도 상당히 지금 전 세계 꼴찌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주가 수익률 자체도 낮지만 배당 수익률 자체도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본 거를 떠올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당시 비교 대상이 이제 현대차하고 GM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3년 동안 1억을 현대차하고 GM에 각각 투자했을 때 배당 수익으로 현대차에 투자하면은 거의 한 3,400 정도밖에 못 얻는데 GM에 투자했을 때는 1,300만 원이 넘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다를까요? 예, 투자를 하더라도 보통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내 유보를 시키거나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하는데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도 하고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로 외국인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을 더욱더 주식 중심으로 해서 유인시키는데 상당히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배당도 많이 하고 실적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면은 조금 더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아지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네. 그런 케이스 같이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라는 것이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게 좀 우리에게도 좀 뭐랄까 좀 문화가 융성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좀 맞는 하게 말씀이신 되네요. 것 같아요. 네. 네.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까지도 기존의 대기업들은 이게 주주들의 회사가 아니라 CEO 개인의 맞아요. 내 회사라는 네.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컸던 게 우리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선진국처럼 발전되고 바뀌어야지만 조금 네. 더 외국 자본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기 투자에 있어서의 그렇죠. 좀 이유가 되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타만 계속 네.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많이 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커갈 수 있으려면 배당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네, 해야지 되는데. 맞습니다. 예.
오늘은 뭐 옐런 충격 이 얘기가 그냥 계속 들리는데요. 네. 충격으로 봐야지 될까요? 오늘 시황 좀 정리를 일단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옐런한테 기대했던 바보다는 좀 못한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시장은 좀 충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조종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 오늘 외국인도 2,100억대 매도를 진행을 시키면서 거래소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8.16포인트, 1919포인트대로 마감이 되었고요. 20선이 깨졌군요.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25억을 매수하면서 반면에 좀 잘 버텨준 모습인데요. 그래도 네. 하락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좀 코스닥 쪽에서 109억의 매도를 가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종목별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압박을 받았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이제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6개월 이후면은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다. 뭐 이 말을 했던 게 아마 충격의 발언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격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만큼 그 전날 기대치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그 전날에 기대치로 올랐던 네. 부분들이 어저께 다시 되돌려졌고요. 네. 미국 시장 뭐 기술적으로만 차트를 봐드린다라면은 어제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날려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뭐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쪽에서도 본다라면 우리 시장이 좀 더 과민하게 많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앨런 쪽에서 말하는 이제 FOMC의 그 내용 성명서 내용에서는 뭐 다들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6.5라고 정해졌던 실업률 그 네. 부분이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에서 6개월 뒤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시점이 딱 나오잖아요. 계산을 그렇죠. 하면 예. 네, 그 계산하면 딱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나올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인 좀 차익 실현 욕구도 좀 많이 가해졌고 달러도 좀 많이 강세로 가면서 주변국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단기에 그치지 않을까요? 이 충격은요? 기본적으로 뭐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시장은 지금 수급 자체가 외국인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별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이게 지수적인 충격도 충격이지만 사실 지수가 1950을 깨지면서 이미 이제 충격은 실제적으로 좀 다가왔고요. 오늘도 종가가 1922 밀리면서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지수보다는 지금 계속 종목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집중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지금 이제 기피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ELS와 연계된 여러 가지 주가가 하락해야지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당연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의 대형주, 특히 경기 민감주라 불리는 종목들이 하락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뭐 OCI가 급락을 하고 네. 뭐 SK 이노베이션, GS 같은 정유업체도 급락을 했고요. 오늘 뭐 한화 뭐 이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많이 예.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규제 개혁 끝장 토론은 잘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저도 그 TV 중계를 지금 보다가 네. 예, 지금 방송 때문에 이제 그 다른 회의실로 들어왔는데 네.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 네. 못 봐서. 예.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 상당히 그러면서도 좀 더 실질적인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가면 정말 안 되고요. 그렇죠. 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또 이게 뭐랄까요?
이참에 그냥 모든 규제를 다 없애겠다는 식으로 분명히 있어야 될 규제, 좋은 규제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까지도 무조건 다 없애는 식으로 가선 곤란할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얘기 뉴스를 들어야겠죠.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예,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래에 우리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최대 이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이 7월에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이제 100세 시대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뭐 이런 거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노인들도 네. 또 내지는 중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한테 특화된 좀 보험 상품을 만들자. 아무래도 보험은 고령자들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보험료는 좀 저렴합니다. 지금 실손 의료보험료의 한 70 내지 80% 수준에서 측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80%를 보장하는 건데 네.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한 3만 원 내지는 5만 원 수준 정도인데 이제 그거보다 예. 좀 더 싸게 이렇게 네. 책정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자기가 내야 될 돈, 보험료는 싸지만 면책한다라고 그러죠. 이게 디덕터블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자기 부담금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원 같은 경우는 일반 실손 같은 경우는 입원료 같은 경우는 10 내지 20%를 본인이 내고 통원 같은 경우는 18,000에서 한 28,000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 75세 이상 노후 전용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이제 30만 원 정도가 아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도 3만 원 정도가 이제 우선적으로 공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료 부담은 적지만 자기 부담금은 좀 큰 네.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중에 치료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크기 때문에 보장 금액 한도는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입원은 연간 5천만 원, 통원은 회당 3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는데 이 75세라는 의미가 네. 사실 과거의 60세로 보셔도 됩니다. 65세.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네. 예. 평균 수명이 그만큼 높아졌고 네. 또 노인들의 건강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기 네. 때문에 아직 또 이것도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가입 한도, 가입 네. 연령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지나치게 업계에 유리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노인에 대한 기준도 좀 바뀌게 될 것 같고요. 네. 예. 확실히 예전의 30대는 지금의 40대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기 부담금 규모가 커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보장되는 게 많기 때문에 드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거죠.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일단 보험 가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유리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고령층이기 때문에 매달 낼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예. 좀 경감해 주는 게 좋고 네. 다만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지우고 네. 그런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하네요. 예, 오늘 지금 이제 보조금 때문에 영업 정지 중이죠. 지금 네. 아마 SK텔레콤 한 군데만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돌아가면서 네. 한 군데씩만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 3사가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네. 공정경제 서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겠다. 또 네. 특히 중소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망의 불법 보조금도 엄격하게 금지를 하겠다. 지금까지 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이통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을 차단시켜가지고 네. 판매를 중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고 네. 또 자율적으로 시장 감단. 지금은 이제 불법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업계 자율 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자경단 같은 거겠죠. 네. 그런 걸 만들어서 자체 감찰을 하고 적발이 되면은 제재를 하고 또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다. 그리고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춰나가겠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워낙 지금 정부의 서슬이 퍼렇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은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아마 보조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말한 오늘의 자정결의, 그다음에 공동서약, 이것의 진정성을 물론 믿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글쎄요, 이 경쟁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과열 경쟁이 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법도 모두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거는 자정으로 결의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업계가 뭐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좀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2달 후, 3달 후에도 과연 계속 네. 이렇게 될지 그건 그거대로 또 감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희 집 앞에 SK텔레콤 대리점이 있는데, 네. 이틀 전부터 그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지금 통신사 가운데 영업을 하는 곳은 SK텔레콤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만 제재를 받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돈도 써붙여놨어요. 네. 오늘 자정결의 했으니까 대리점 어떻게 됐는지 한번 꼭 가봐야겠어요. 하여튼 저도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걸 보니 기자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동차 보험 중에서 온라인 보험이 대세라고 하네요. 네. 지금 어떤 형태로 가입하고 계시나요? 우리 저도 다이렉트예요. 그렇죠. 저도 역시 온라인 보험 들고 있는데 네. 확실히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체 차량 가운데 3대 중 한 대는 온라인 보험이었고요. 네. 전체 가입자의 그러니까 29.2%가 온라인 보험입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미 36%가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법인이나 영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같은 경우는 36%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다니는 차들 중에 3대 내지 4대 개인 차량은 온라인으로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 처음 초창기 때 2003년 같은 경우에 온라인 비중이 5.1%밖에 안 됐는데요. 작년에는 36%까지 높아졌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엔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죠. 네. 이제 때 되면 1년 지나면은 전화 오고 그러면 뭐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갈아탈 땐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이게 잘 돼 있으니까 이용하고 저는 뭐 가벼운 접촉 사고 같은 것도 사실 있어봤는데 네. 뭐 처음에는 이거 뭐 사고가 나면 불편해진 거 아닌가, 값을 싸지만 네, 네. 싼 게 미집떡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실제 이용해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예,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직 보상을 받지는 않고 비용으로만 지출을 해봤는데 네. 보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저도 그걸 믿고 그냥 계속 가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규제가 뭐길래 지금 청와대에서는 끝장 토론을 벌이고 사회적으로 된다 안 된다 공론이 많은 건지 전문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YFM 유세프 하루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로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김인경의 생생경제. 규제. 오늘 아침에 제작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받는 규제는 뭘까 그랬더니 저희 작가님이요. 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지? 그랬더니 엄마가 애기한테 울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규제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규제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규제들도 상당히 많고요. 규제 개혁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암덩어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규제 개혁의 현주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최희갑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청와대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좀 보셨어요? 아직 미처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군요. 저도 예. 사실은 좀 못 보고 있었는데요. 예, 예.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진행될 거라고 하고요. 예. 근데 규제 개혁, 이게 좀 범위가 넓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일단 이 토론회의 의도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의미는 그 현장의 목소리가 이 정부 쪽에 전달되고 또 민관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리고 또 그것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게 사실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소기업이 워낙 중요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런 형태의 그 자리를 자주 해왔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우리도 이제 이런 그 중소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 현주소 특히 이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얘기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네.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를 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규제가 사실은, 워낙 일반적인 얘기에서 상당히 말씀드리기 쉬운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아마 게임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가장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규제의 규자와 제자를 그냥 규칙과 제도다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럼 좀 지나치게 막연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왜 정부가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보통은 정부가 규칙을 만들고 감시하고 강제하는 모든 과정을 다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감시 과정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집행하는 과정이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규제 자체가 이거는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요. 그 주식시장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죠.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요.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죠. 주문 네.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또 시장이 예. 지나치게 과열되면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대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그 시장을 교란하지를 않나를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감시의 후에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또 수사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규제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왜 굳이 9시부터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냐? 나는 7시부터 하고 싶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죠. 그런데 엄연히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는 대체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사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규제라기보다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삼을 게 우리는 좀 더 좋은 규제를 가져야 되고 나쁜 규제라면은 완화되거나 사라져야지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찍이 저희 OECD에서 사실은 1990년대 이후로 선진국에서 네. 규제 완화에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거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도대체 좋은 규제란 무엇인가? 예. 가장 큰 게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규제라는 거는 수단이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것이 규제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아까 저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머니께서 뚝 하는 거는 네. 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위험스럽지 않게 잘 크려고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만약 뚝 자체가 너무 크다던가 작다던가 해서 그거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네.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요.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원칙이고 그래서 제일 항상 좋은 규제의 원칙 하면 가장 먼저 앞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게 규제는 어쨌든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그 네. 개입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득이 당연히 이득이 손해보다는 커야 된다는 데 아마 중요한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득에는 이를테면은 우리가 아까 그 어머니 예로 돌아간다면 예. 아이가 지나치게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된다는 그 편익이 생겨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은 못하지만 네. 놀랍죠. 네. 가끔씩 놀라죠. 그런 예. 것들은 이제 비용에 속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규제를 보려면은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하죠. 이 규제를 왜 하고 있을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규제로 말미암은 편익이 내가 의도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데 만약 이게 비용을 지나치게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비용 편익 분석을 끊임없이 해내야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너무 막연하시죠. 아니요. 그래도 좋은 규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비용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잘 들어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암덩어리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기업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토로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의도를 했던 건 아마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규제는 풀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민원이 본물 터지듯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규제에 규제에 대한 우리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고 네. 민간 활력이 떨어지니까 일반 국민이나 기업인 당사자나 보면은 이 민간 활력의 약화는 결국은 규제 때문에 비롯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성장 과정을 보시면은 규제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하고 이후를 보면 아시는데요. 네. 외환위기 이전에는 사실은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여기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 네. 사실은 대기업에게 많은 그 보조금과 대출과 사업권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로 규제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네. 누구나 보조금을 받으면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으면 받아야 되고 사업권을 가지면 가져야 되죠. 굳이 국유기업인 포스코가 포항제철을 할 이유는 없죠.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런 그 강력한 규제가 사실은 세계사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끌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는 반면에 말 그대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역사였죠. 그래서 지난 15년은 대체로 규제 완화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는 이제 그 IMF로부터 이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요구도 있었고요. 시대의 물결도 있었고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에 비춰봐서는 다소 맥락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맥락에서 벗어난 규제 완화라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난 15년 과정에 대부분의 네. 그 국민들은 기억하시다시피 외환위기 이후에 15년의 긴 규제 완화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김대중 대통령 때의 총량 규제를 네. 완화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었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시고 계십니다. 그 긴 역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규제 완화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네. 집행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긴 기간 동안 성장률은 계속 둔화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를테면은 그 규제 완화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던 금융 부문들, 네. 그 신용카드 부문이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손해와 이익을 따질 때 그 규제 완화에 따른 편익보다는 막대한 금융 불안이라는 네. 비용이 초래되었었거든요. 사실 월가 무너진 것도 그렇죠. 이 굉장히 폭탄 돌리기 같은 파생 상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자 지급기를 뒤로 미루는 거를 가능하게 한 금융 상품들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 있었던 15년의 역사를 쭉 비춰보고 그때 우리의 경제 성과를 비춰보면 네. 과연 규제 완화에 얼마나 많은 실익이 있을까라는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조차도 일반론이고요. 네. 모든 규제 완화는 그 규제가 원래 무슨 목적을 하고 있었는지 정책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네. 만약 우리가 그 정책 목표가 불필요하다면 그때는 규제를 완화되거나 없애야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설사 예.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해와 이익을 또다시 따지기 시작해야 되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쨌든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예. 당연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아마 주로 오늘 그 규제 완화 토론에 주로 네. 참석하신 분들이 바로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되겠죠. 예, 그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혹여라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깊어지고 있는 어떤 그 양극화 현상이랄까요? 이런 예. 것들을 더 악화시키는 규제 완화가 또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업 부문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태도를 좀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제철이다, 화학이다 또는 전자다에게서 기존 산업에서는 사실은 선진국과 경쟁하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네. 힘든 경쟁을 하고 싶죠. 그러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신규 사업을 진출해야 되는데 지난 몇 년간의 대기업이 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분야를 대체로 보면 서비스 산업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른바 도소매 산업, 그다음에 의료 산업, 교육 산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경우에는 이게 신산업을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기존 산업에서 기존에 있던 도소매업, 있던 의료 산업에서 새로운 대기업이라는 경쟁자가 출현하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원래 원하던 일자리 창출 목표라던가 이런 것과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혹시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뭐 금산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벌을 옥죄고 있던 규제를 완화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선거 때마다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예. 이런 부분이 또 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일상생활에 워낙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현장 목소리를 주로 얘기할 텐데요. 네. 아마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과거에 얼마 전까지 많은 얘기가 있었던 이제 주로 경제 민주화 네. 얘기를 할 테고 그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네. 규제 개혁이라는 표현이 아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원래 네.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규제 개혁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주로 사용해 왔었죠. 예. 그런 맥락을 아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것들이 뭐 이번 한번 토론으로 다 해결되지는 못할 테니까
예.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좀 의미 있다고 보시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그 자리에 가 있고, 어쨌든 많은 얘기가 현장의 얘기가 오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네,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규제 개혁을 잘 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최일갑 교수님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깨 있으셨어요? 저는 깨 있지 않았었는데 네. 깨고 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좀 놀랬죠.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이제 첫 기자회견과 FOMC를 했는데 저도 좀 놀랐고 시장도 놀랐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요. 야구로 전 비유를 하고 싶은데 옐런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해서 1번 타자한테 머리에다 빈볼을 던졌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좋은 표현인데요. 그 정도로 좀 충격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고 나서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금리를 올리겠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6개월이라는 그 정확한 시간을 이제 말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아껴야 될 카드를 진짜 등판하자마자 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시장도 놀라고, 또 뭐 각종 주가지수 이런 것도 좀 놀라고. 사실은 시장도 알고는 있었는데 대충 짐작은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박을 줄 몰랐죠. 예, 그 기자회견 그 전문도 좀 제가 봤는데 그 질문에 보면은 그 기자가 클리얼리하게 좀 말해달라고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옐런 의장이 거기에 좀 넘어가서 정말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그 6개월을 이제 얘기해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한 오후쯤에는 나오는 얘기가 옐런이 혹시 좀 실수한 거 아니냐. 신참 루키의 미스테이크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파장을 좀 예상하지 못하고 본인도 좀 얼얼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6개월이라는 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그 연준이 있고 그런 자신감이 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6개월이란 발언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전략적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 좀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좀 보면, 아까 이제 빈볼 얘기를 했는데, 그 빈볼을 맞은 타자는, 맞진 않았습니다만, 빈볼을 한번 당하면 다음 타석에서는 발을 빼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옐런도 이런 강한 취임 후부터 강한 발언을 한번 함으로써 이게 실수 여부를 떠나서 연준 의장으로서 어떤 그 자기 존재감이나 자리매김은 좀 어떤 한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건 6개월 금리 올린다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오르기는 올라야죠. 경기가 좋아지면은 올라가기는 올라갈 텐데 금리를 오르면은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일단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미국이 이제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었는데 이제 돈줄을 죄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돈값이 비싸진다는 거고 뭐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은행의 이제 예금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풀려 있던 돈이 금융기관으로 흡수가 되고 이러면 이제 통화량 흡수 이런 효과가 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그 2008년 벌어졌던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도 하는 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제 올려서 이 비정상적인 이런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려는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건데, 이제 그 미국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시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갈 필요는 있는데, 사실 그 시장 반응을 보면 처음엔 놀랐지만 오늘 아시아 시장도 보니까 좀 예상했던 것보다만큼 이렇게 큰 충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연준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출구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달러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돈을 풀면서 미국 밖으로 돈이 많이 달러가 풀려 나갔는데, 이제는 미국으로 이제 달러가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달러는 대부분 신흥국들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좀 파장도 대단히 있을 것 같고, 신흥국들은 미국은 이제 봄이 왔지만 신흥국들은 겨울을 대비하고 월동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 돈 풀겠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일본은 작년에 이제 아베노믹스 하면서 그 일본은행에 돈을 풀었고, 올해 이제 4월에 소비세 인상이 있고, 일본 경제가 좀 회복되는 듯 했다가, 올해 초부터는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일본 경기가 다시 좀 추락할 가능성이 보이면, 일본은 다시, 일본은행을 통해서 돈을 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그 남유럽 위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좀 내려왔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위기가 벌어지지 않고 좀 어떤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최근에는 좀 관망하는 그런 모드로 좀 가고 있고, 또 이제 신흥국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게 어떤 그 둑을 좀 높게 쌓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이 있는데, 신흥국들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나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몇몇 국가는 올렸죠. 예, 뭐 터키라든가 뭐 많이 올렸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도 했고,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 한국은행 총재 교체를 계기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어졌고요.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게다가 오늘 그 FOMC가 이렇게 그 6개월 발언을 하는 바람에 금리 인상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외국계 같은 데서는 뭐 12월에 금리 올리지 않겠느냐, 한국이 그렇게 봤다가 요 FOMC 때문에 한 9월쯤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기가 앞당겨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촌의 아침 식탁이 비싸지고 있다. 엊그제 기사들 많이 났더라고요. 예. 밥상 물가 오르고 있다 하는 건 이제 뭐 푸드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또 에그플레이션, 에그리컬처, 농업과 이제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촌 밥상 물가 오르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서구식 그 식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빵이라든가 베이컨, 또 오렌지 주스, 우유,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 이제 브렉퍼스트 인덱스라고 해서 아침 식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 지수가 오르고 있고, 이 지수에 포함된 이런 그 식자재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들은 다 제각각이기는 하죠. 네네. 일단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72%나 올랐는데, 이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 날씨가 요즘에 안 좋아서 가뭄 때문에 좀 작황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커피값이 급등하고 있고요. 예전에 2008년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브라질과 이제 커피값 이제 그 연관관계가 아주 좀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뭐 빵, 뭐 밀가루나 돼지고기 가격 같은 것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베이컨에 쓰이는 돼지 그 고기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그 유행성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침 식사 가격을 좀 올리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지난 2009년이었죠. 쌍용차 정리해고가 시작이 됐던 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인데요. 당시 해고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법정 싸움을 계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서 해고가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며칠 전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3부에서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